21대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여야는 예상대로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특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양당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감 첫날 증인 신청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방위뿐만이 아니라 법사위, 외통위 이런 곳에서도 증인 신청 문제를 두고 서로 충돌을 했거든요. 국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일반 증인 출석이 어느 정도 중요하길래 이걸 국감이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국감이라는 게 조사입니다. 조사, 국정 감사 조사의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정인이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정쟁으로 흐르겠다라는 우려가 여당과 그다음에 국민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 증인 문제를 놓고 굉장히 이렇게 파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현재 국회가 6개월 이상 추미애 장관 문제로 계속 끌었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나오더라도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왜 거짓말을 했느냐, 사과하라 이 정도의 이 정치적 논쟁 외에는 사실은 밝혀질 게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보자면 법무부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되는 이 법무부와 행안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당도 사실 답답하고 야당도 사실 정치라는 게 웬만큼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증인 출석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까? 국회 국정감사라는 게 그간의 의혹 사건이나 논란거리를 국민을 대표해서 사실은 밝히고 검증하고 또 알아보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민주당이 174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원천봉쇄에 나선 거거든요. 어제 보면 법사위 국방위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관련된 정인 신청 한 명도 안 받아들인다. 그다음에 그 피격 공무원 관련도 한 명도 안 받아들인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수술한 의사 안 된다. 그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검언 유착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 정진웅 차장도 안 된다. 그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피해자 측 변호사도 안 된다. 안 된다. 한 명도 안 된다. 이게 지금 국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민주당의 행포죠. 국감을 무력하고 국회를 무력하는 행포고 또 그런 말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맹탕이죠.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영 원내대표가 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7.62mm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국가 첩보자산에 해당될 수도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국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증인을 잘못 채택했을 때 그런 정보가 누설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대통령 행적이 지금 다 언론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런 식의 정쟁을 하기 때문에 100%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유족 형님 문제도 말씀을 드리면요. 유족 형님이 억울한 심정을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유족 형님이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정보 이상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러봐야지 나올 게 전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쟁으로 자꾸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늘 발표 다르고 내일 발표 다르고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이거를 사실은 이 상황을 만든 게 정부 여당입니다. 대통령께서 뭐 하셨느냐, 국방부가 무슨 대응을 했느냐, 외교부가 무슨 대응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법무부가 무슨 대응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매일매일 날짜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모아서 한번 털고 지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정쟁으로 자꾸 몰아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건데. 한동훈 검사나 피해자 형님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감이 아니고 사실은 한풀입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사를 통해 분석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공무원들을 관계 공무원들을 정확하게 다그치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되고 여야 간에 정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사실 국감이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집행부인 행정부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매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감을 앞두고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보면 클라우드 분석을 딱 해서 표를 만들어냅니다.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코로나,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부 지원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이 왜 정부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가? 재정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 여당을 상대로 국감을 하듯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도 그렇고 사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난 상황이고 과거 이제 대정부 질문 때 충분히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자꾸 정쟁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관련 건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가 나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의혹의 핵심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미군 지원단의 대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게 보좌관에게 지시한 게 아니다, 기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다음에 당직 사병의 얘기가 지금까지 허위라고 얘기하다가 검찰을 통해서 허위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는 공정성을 책임진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사실은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감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비격이 됐는데 그다음 거기에 대한 해양수산부나 국방부나 청와대나 이 부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걸 밝히는 게 왜 이게 행정부를 상대로 한 감사가 아닌 겁니까? 알겠습니다. 국감 첫날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증인 출석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지금 공방을 두 분께서도 주고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치열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감의 모습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참석 인원에 대한 제한도 50명 이하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은 굉장히 국감장이 꽉꽉 찼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널널해진 모습도 있다라고 하고 일부 실제 오늘 보건복지위 국감은 화상으로도 진행되는 모습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국감장 밖에서 막 대기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도 이번에는 다 사라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이 국감장의 모습이 국감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이게 형식적인 모습이 변화했다고 해서 국감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측에 보지는 않고요. 국회의원들 수준이 떨어진 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50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밖에는 바글바글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고요. 사실 이 증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건 한편으로는 최종 쇼잉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서류라든가 자료 검토를 통해서 다 이렇게 추적이 돼서 확인이 됩니다. 제가 2016년 국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야당의 시절에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반대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제 문체부 김종 차관, 그다음에 차은택 씨인가 하는 창조경제단장 이분들을 증인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놓고도 충분히 질의를 했고 사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결국은 이것이 최순실 씨가 의해서 이렇게 짜진 것들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지금 억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 그다음에 유족 문제, 한동훈 검사 문제 이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정 안 된다면은 이분들을 국회 브리핑룸에 세워서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마지막 답진할 때 이렇게 사진만 잘 찍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국감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국감이 솔직히 여야를 통틀어서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났습니다. 네, 다시 증인 채택 문제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역시 국정을 이끌고 가는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논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어서 국회의 관행이나 모습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 현장감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네. 현장감은 좀 떨어지지만
국감을 통해서 밝히는 게 꼭 현장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새로운 표준을 당이나 국회 사무처가 만들어서 갈 계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상임위별로 나왔었던 주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방위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초기에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초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좀 불거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초기 6시간 가까이 되죠. 그 시간 동안 북한 쪽에다가 우리가 방송을 한다거나 어떤 기존에 있던 어쨌든 정보망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안전 문제를 언급할 수 있었을 한데 그 당시에 이 군에서 그런 것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비판받는 거는 충분히 좀 비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남북 관계에서의 국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하고 네. 국지전이라든가 더 큰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은 갖고 있는 매뉴얼 외에도 현장에서의 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량적 이 지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덧붙여서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한미 연합사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보의 유출 문제 그리고 또 사실 이 첩보 자원이라는 것들의 구축망 자체가 비용이 제가 알기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 비용일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시원하게 알 수 있는 만큼 이야기를 못 해주고 자꾸 비공개 회의로 가지 않나라는 좀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예. 어제 서욱 장관의 답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 실종됐을 때 피격 공무원이 실종됐을 때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북측에 요청을 할 수도 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 했다라는 거죠. 북한은 1919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인명 구조를 위한 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게 어제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욱 장관이 처음에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답을 들었다고 했고, 군이 초기에 그 시신 소각 문제도 정보 첩보망을 활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문이 나오고 난 뒤에 다 번복을 한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월북 가능성 문제도 그렇고 시신 소각 문제도 그렇고 갑자기 선박 수십 척과 항공기를 이용해서 수색한다고 십몇일째 하고 있고 이런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국방부가 보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국방부에서 이게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물었을 때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쪽 국민이 피격당하고 소각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내놨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지키는 국방부냐 하는 혼란이 나왔잖아요. 어제 그 서욱 장관을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근데 군이 그 시신 훼손 여부와 관련해서 또 질문을 받고 나니까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또 입장을 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북한의 입장 발표 이후에 태세가 좀 바뀐 건 아닌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욱 장관이 들어오기 전까지도 왔다 갔다 하다가 청와대하고 청와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에 기준이 원칙이 뭔지 그 첩보 자산이라는 게 뭔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있었던 사건, 서해 피격 사건 국감 모습 외에도 국방위에서 어제 BTS의 병역 특례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어제 국감에 앞서서 사실 이낙연 대표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자라고 당내에 당부를 한 상황인데 국방부 국감에서 또 이 문제가 논의가 됐단 말이죠. 그 이낙연 대표께서 정말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BTS의 이렇게 그 병역 특례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셀럽과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적인 자기 경제 활동을 하다가 이것이 잘 되어 가지고 국위 선양이 되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수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출할 때 군대 안 간 이 외국에 있는 이 세일즈맨이 열심히 팔았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잘 일으켰다. 그러면은 국위 선양하고 국가에 외화벌이 됐는데 병역 면제해줘야 되나요? 이런 누가 극단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 병역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옛날식의 메달을 땄다고 국위 선양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인 것 같아요. 요즘 생각에 오히려 이 병역 문제라는 것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평등주의적인 접근에 의해 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 시대는 오히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병역 특례보다는 대체 복무를 굉장히 좀 많이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BTS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연기를 해주는 거. 은퇴 시기까지 맞춰서 운동서주 같은 이런 방향들 또는 좀 더 전향적으로 모병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대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검토해볼 때가 맞지 특례를 자꾸 이렇게 바둑 두는 사람도 특례 그다음 탈춤 쓰는 사람도 특례하자 이런 식의 하는 것은 국방 문제를 중구난방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좀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네. 개개 사건별 이렇게 특례를 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네. 말씀이십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공정성의 잣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 그건 옳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병역 특례가 제가 알기로는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2등 이상을 하거나 예, 그다음에 콩쿠르에서 상을 운동선수들이 받으면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딸 경우인데 지금 K-팝이 세계 문화, 특히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지 퇴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가 될 거다.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근데 어제 이제 답변도 보면 문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약간 온도차가 있었어요. 문체부 장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국방부 장관은 지금 민주당 의원 전용기 의원이 지금 발의한 법안대로 병역 특례 대신에 입영 날짜를 30세까지 나이를 30까지 연장해 주는 부분은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체부나 국방부나 병무처가 국민 정서에 맞게 뭐가 됐든 하나의 방안 원칙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통위 국감 모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통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석했고요. 역시나 남편의 요트 출국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요 모습이 하나 있어서 그 모습 영상 구성으로 한번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요청을 만료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료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그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네, 제가 말린다고 말려준 사람도 아니고요 하니까 질의한 의원 스스로도 허탈한 웃음을 또 보이기도 한 모습 보셨습니다.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질의에 앞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송구하다라는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또 네네. 사과하기도 했어요. 어제 외통위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강경화 장관이 장관으로서 굉장히 좋은 자세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강경화 장관도 이제 외국에서 오래 공부하신 분인데 이게 우리 하는 이 자유주의적 리버럴한 잣대로 보면은 이분이 남편이 특혜라든가 비리가 있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절차를 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코로나 관련 격리 기간도 다 지킬 거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한국 사회의 고유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적 문화에 의한 넌센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몇 번씩 이렇게 좀 죄송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국무위원으로서 좋은 자세를 보여주셨다 싶고요. 이건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넘어가면 될 것이 이게 크게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외통위에서의 질문 이후에는 좀 이번 논란이 좀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금방 말씀드리겠더라면 법률적인 문제도 전혀 없고 이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것도 이 민주당 정권의 장관의 이 배우자가 이 요트를 사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시대가 좀 변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말린다고 말려지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 있는 거니까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그분이 SNS 활동을 열심히 하시나 봐요. 그 SNS 활동을 통해서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소외를 싫다 보니까 강경화 장관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대중적으로 볼 때는 조금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부적절한 처신들이 좀 가벼운 처신들이 보이는데 요번에 뭐 장관께서 사과도 하고 본인도 뭐 당황했다고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적절한 처신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 남편 관련된 문제 외에도 존재감 없는 외교부에 대한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의 답변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외교부가 지금 좀 문제가 많죠. 뭐 어제 오늘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피격 공무원 23일 날 1시 30분에 열린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도 그 다음날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러죠. 뭐 관련 장관 오찬 모임에도 참여를 못했다 그러죠.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뭐 경제적 관계가 심각한데 외교부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거냐 하는 질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 며칠 사이에 폼페이오 장관이 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는 그래서 한국 패싱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다음 외교부 관리들의 성추문 의혹이나 뭐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강이 문제가 생긴 건데 이런 외교부의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예.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중한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미 연합 사이에 이제 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가 이렇게 참여가 좀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외교부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어느 정부, 진보 보수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지 간에 임계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 외교관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이제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인 거죠. 이 공무원 외교관, 고위공직 외교관 제도가 실제로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재평가하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 직업 외교관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뛴다라는 참 그런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통위 상황 살펴봤고요. 기재부 국감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재정 준칙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단 그 비판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비치긴 했는데 먼저 야당이 비판한 지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기재부가 10월 5일 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 준칙 도입하겠다.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을 60%, GDP의 60% 맞추고 통합 재정 수지를 GDP의 3% 이내로 하겠다. 뭐 이건데 문제는 25년부터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5년 뒤부터. 지금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이 43.9%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늘어났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6%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 늘어났고 정부가 발표한 수치에 의하더라도 2024년에 58.6%까지 육박하게 된다. 이 얘기를 정부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역대 정부의 국가 채무가 이명박 정부 때 180조, 박근혜 정부 때 170조,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지금 이 정부만 2022년까지 410조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은 25년부터 들어간다고 하면서 온갖 부가 조항을 다 붙여놨거든요. 뭐 경기가 어렵다든가, 뭐 감염병 등으로 해서 경제 위기가 온다든가 하면 재정 준칙에서 예외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거 붙여놓고 그 다음에 관련 수치를 점검하는 것도 처음에는 시행령에다 넣어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맹탕 내용을 내놨습니다. 2025년부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내년, 후년에 채무 변제 계획이랄까 대책을 강구하고 그거를 같이 내놔야 됩니다. 그거 없이 2025년부터 재정준칙 60%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정부 끝날 때까지 돈을 퍼부어서 쓰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도덕적인 제재 없이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준도 너무 높고 정부가 못하다고. 임의로 시행령 고칠 수 있도록 시도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이고 2025년에 시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 그거는 늦은 시기다. 기재부 장관께서 예. 시행령에 넣기로 했던 것은 필요하다면 법조문에 넣을 수
수도 있다라고 해서 입장은 바꾸었습니다만은 네. 처음부터 재정정책을 내놓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지금 준칙이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높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현재 미국은 100%, 일본은 200%입니다. 그리고 EU 공고안이 60%인데 공고안을 지키는 EU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이제 이 기재부의 이제 관료적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60% 몇 프로라는 게 임의의 기준입니다. 임의의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논리적 근거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 우리나라 기재부만의 특징인 아주 이제 수치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출 주도의 국가니까 수입 수출의 그 수지 적자 문제, 그다음에 또 미국과 굉장히 연동되어 있으니까 미국의 연방 금리의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수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 지금 이 개발 독재 국가 시대도 아닌데 준칙을 정하고 퍼센테이지를 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말 관료적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관련 법안 계획대로 밀고 나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강한 표현을 좀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그럼 이 문제는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여당과의 당정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국난 상황에서 이 재정 준칙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여당 내에서 좀 불쾌한 저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앞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되지 지금은 너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기본적으로 이 재정과 그 세금의 문제에 되는 것들은 국회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국회의 존재 이유의 원칙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감장 내에서 있었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그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서 국회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든다라는 그 부분 알려진 부분도 논란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측도 사과를 했고 국회 사무처 내에서도 이 부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처음 밝혀진 것이 사실 뭐 그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다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관행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대기업이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안 할 분들이 안 해요. 안 할 분들이 아니고 결국은 보면 이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채택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막는다고 막아질 수도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뭐냐면 국회라는 것이 이 삼성 같은 이제 거대 이제 힘 있는 집단들만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로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자기들의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앞으로는 이 정치 시장의 자유화라는 측면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이지 막는다고 막으면은 실제로 힘 있는 사람들만 이런 짓을 계속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국회 출입하는 국회 등록 언론사 보면 뭐 신문사가 통신사가 한 50개고 신문사가 3,200개, 무슨 인터넷 언론이 뭐 9,300개 해가지고 13,000개쯤 된답니다. 이 정도면 뭐 기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뭐 삼성이 사과하는 것 외에도 국회 사무처에서 이 부분을 추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요. 이걸 악용한 업체들은 퇴출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가야지 이대로 가면 또 이런 사례가 또 만들어집니다. 예. 짧게 이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들이 입국이 공개된 부분에 있어서 뭐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 출신의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 역시도 인도적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한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이 오픈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정보가 되는 게 이제 조성길 씨 이 부인이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 이제 대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가족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 최대한 존중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작년 7월에 들어와서 15개월 동안 보안에 붙여졌던 내용이 갑자기 이 시점에서 왜 나왔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부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거 믿지 않고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국정원장 되시고 난 뒤에 대북 동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임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김여정의 대리 통치 문제 나왔을 때도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의 여러 가지 악재를 덮기 위해서 의도된 풀기다라는 세간의 여론에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